예,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그 10장의 그 통화정책, 통화량과 이자율, 페이지로는 이제 24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먼저 볼까요? 그 243페이지 보면 이제 그림 10-2라고 해가지고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맨쪽에는 뭐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고 중간 목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되어 있고 최종 목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언제든 좀 궁극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 나는 어떤 대학을 가야지. 그리고 어디를 취업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최종적인 목표가 나는 과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과학 연구원이 되는 것이 목표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최종 목표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 공대를 전공해서 꼭 공대를 전공한다고 연구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공대나 이런 걸 전공해서 과학 연구원이 되겠다. 이런 것이 바로 중간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 공대를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 이번에 공대를 가기 위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요번에 기말고사는 얼마를 받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얼마를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중간 목표가 세워져야 하고, 그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들이 중간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종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거시경제학의 최종 목표는 뭐죠? 예, 거시경제의 최종 목표는요, 예, 바로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경제 성장을 이루자, 경제를 성장시키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물가를 갖다가 안정시키자라는 겁니다. 물가 안정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또 물가가 너무 높이 오르거나 하게 되면 서민 생활에 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 경제니까 거의 모든 나라가 개방 경제죠, 솔직히. 그래서 개방 경제니까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할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그 수출하거나 또 너무 많은 수입을 해서 과도한 무역 흑자 혹은 무역 적자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으로 안 좋은 것도 생기고 다른 나라의 마찰도 생기겠죠. 어, 그래서 이제 대외 균형입니다. 대외 균형. 대외적으로 좀 균형을 이루자. 예. 이게 바로 이제 최종 목표가, 이 거시경제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 최종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하려면 금리를 갖다가 낮춰야 되니까 통화량을 갖다 좀 조절해야 되겠다. 통화량을 잘 조절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이자율이 조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자율도 잘 좀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너무 높아버리면 이자율이 또 너무 낮아버리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한국 물가가 오르면 또 수출에 또 별로 안 좋겠죠.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중간 목표가 될 수가 있다는, 통화량을 잘 조정하고 이자율도 잘 조정하는 게. 그러면 통화량을 조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급 준비율 정책, 예. 그 다음에 재할인율 정책, 예. 그 다음에 공개시장 조작 정책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이용해서 중간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242페이지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242페이지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정책 당국은 이와 같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수단이 최종 목표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효과를 낸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좀 밑에 보면 최종 목표와 정책 수단 사이에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그 중간 목표를 적절히 관리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일단은 중간 목표가 통화량과 이자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간 목표가 통화량일 때와 중간 목표가 이자율일 때 그래프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가 어디 나오냐면요. 그림 10-3에 나옵니다. 예, 244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만약에 통화량이 중간 목표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 화폐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의 형태라고 했고요. 화폐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입니다. 이게 화폐의 수요, 그다음에 이거 화폐의 공급 곡선입니다. 근데 이제 통화량이 중간 목표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통화량인데, X축이. 지금 현재 통화량이 현재 지금 M0 수준이라고 합시다. 이게 지금 목표 통화량입니다. 그러면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안 되죠. 그렇다면은, 예, 결국은, 화폐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을 늘릴 수 없다면 결국은 예, 수요는 늘어나겠죠. MD1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이자율이니까요. 그래서 통화량이 중간 목표인 경우에는 화폐 수요가 늘어날 경우 통화량을 늘릴 수는 없으니 이자율을 올리는 것이 이제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 10-4를 볼게요. 이번에는 이자율이 중간 목표인 경우입니다. 자, 통화의 그 수요 곡선이 있고요. 통화의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량이 이건데, 근데 지금 이자율이 현재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예. 이자율이 목표예요. 그러면 이자율이 바뀌면 안 되죠. 그러면 이자율이 바뀌면 안 되니까 결국은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수요가 늘어났을 때는 그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면 결국은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중간 목표인 경우에는요, 결국은 이제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자율을 그대로 두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그 245페이지 나오는 그림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의 어떤 추세를 보면요, 그 통화량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좀 이자율을 좀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좀 조절을 통해서 화폐 수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뭐 세계적인 어떤 추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46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요. 246페이지 밑에서 뭐 7번째 줄 정도 보시면 세계 여러 나라는 통화량보다 이자율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쪽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7페이지 보면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게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 247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란 통화량이나 이자율 같은 중간 목표를 생략하고 물가 상승률만을 통화 정책의 유일한 목표로 채택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좀 이게 그 유지하는 데만 좀 집중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유일한 목표가 바로 물가 상승률 조절이다라는 겁니다. 뭐 경제 성장 아니야. 대외 균형 아니야. 그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물가 상승률만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그 중앙은행들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뭐
뭐 이런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뭐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 물가 안정 목표치를 달성하려면요. 그 한국은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죠. 이 중앙은행이 좀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8페이지 밑에서 한 9번째 줄 정도에 보시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물가 안정을 유일한 목표로 추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50페이지에 이제 중앙은행의 기능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중앙은행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그냥 여러분들은 뭐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크게 물론 중요한 내용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잘 숙지를 하시면 뭐 될 것 같고요. 중앙은행의 기원 혹은 뭐 기능 요거 갖다가 잘 읽어보시되, 다만 이제 250페이지에 중간쯤에 보게 되면요. 그 중간에 보면 뭐 정부의 은행이라는 게 있고 은행의 은행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 예, 그거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고 예금도 하죠. 그러니까 정부의 은행은 한국은행입니다. 그리고 또 시중은행, 뭐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돈을 어디다 예금하죠? 한국은행에. 국민은행은 어디서 대출받죠? 한국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이 바로 은행들의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10장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